34년 동안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돌보다 숨지게 한 7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서 당시 40살이었던 딸을 병간호하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좀 조용히 하라 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신의 시력도 실명 상태에 이르게 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을 시도,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깜깜하죠. 깜깜했어요. 10층 꼭대기 올라가서 탁 떨어져 죽을까. 내가 없어지면 너도 편할 텐데 이렇게 막 울지. 네,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 계단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밀고 나도 같이. 부인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이 모셔가서 하는데 가족이 상의를 해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한 몇 개월 있다 바로 가셨어요. 밑 빠진 덕에 그렇지. 예, 물 붓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빌렸어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간병지옥이란 말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내 이야기예요. 그렇죠. 게임 그 민속 게임 같은데 저번에 그뭐 아로마에 맞아 실이 너무 촘촘하니까 추가할 때 가서 추가. 저는 이게 우리 아저씨 암 수술하고는 이제 매년 한 7, 8년 되니까 자꾸 흐려지더라고요. 치매 사급을 받고 이제 제가 19년도에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간호를 하게 됐어요. 대소변 이런 건 알아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기저귀 채워놓죠. 그리고 그런 이렇게 빈혈이 자주 와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뼈라도 부러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얼른 뛰어가서 부축해줘야 되고 소변도 봐줘야 되고 대변도 봐줘야 목욕도 다 씻겨줘야 돼요. 이렇게 배우자분 간병한 이후부터는 어머님들의 삶이 없어요. 없어요. 저도 7년 됐어요. 지금 어머님 짜증이 한 9년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는 2020년부터 그랬거든요. 어. 우리는 애들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남편 쓰러질 때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느낌 차 사고로 어땠어요? 몇 년 전에 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해서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기댈 수도 없고 계단을 딱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밀고 나도 같이 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막 들더라고. 내 부모가 그렇다면 이렇게 22년 동안 병간호를 못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간암 시술을 또 받았어요. 암이 발생해서 폐가 망가진 거죠. 한동안은 저 아내가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아들 옆에서 케어를 하다가도 막 쓰러지고
생계도 좀 발생되고 생계는 어떻게 다 뭐 깜깜하죠. 깜깜했어요. 생활비도 딱 들어오는 둘이서 벌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를 제가 땄는데 이게 참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그건 여기 동네 센터에 들어가니까 한 달에 이거저거 다 빼고 많이 받아야 60몇만 원, 60몇만 원. 또 날수가 2월 달에 29일이면 뭐 40 얼마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서 아유 이렇게 힘들어서 땄는데 이거 그냥 생활비 정도죠. 그냥 그거 받으면. 딸아이 그때가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큰 애가 3학년이었거든요. 학교 갔다 금방 와요. 그렇지. 응, 오전에 학교 갔다 금방 와요. 그래서 어떻게 센터에도 밀어 넣었어요. 언니랑 같이 가. 엄마는 안 되니까 언니 손잡고 다녀. 그러놓고 밀어 넣고 저녁이 되면 언니랑 있으면 같이 오고 그랬거든요. 재활병원 여기 돈이 한 달에 100 얼마씩 나가더라고요. 나 이거 돈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말하다 발이 동동동 굴러진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처음에 정말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빌렸죠. 뭐 모아둔 있는 거 정말 있는 대로 밑 빠진 덕에 물붓기예요. 그때 정말 형제들한테도 빌리고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을 못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와서 주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아니 그 몇십만 원 나오는 가지고 부모님들이 둘이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돈을 내가 100 얼마 받았지? 그러면서도 우리 아빠가 막 울더라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거 받는 내 심정은 또 너무 미안하죠. 근데 또 안 받으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아빠 그 아빠 알았다고 해결 고맙다고 근데 나중에 꼭 효도할 때까지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내가 내가 꼭 효도할 테니까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꼭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내가 손부터 잡고 막 그때는 그랬어. 그 저희가 어떤 조사를 봤더니 간병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슬픈 거 털어놓고 울었어. 울어 막 울어요. 눈물이 나면 한참 울어야지. 슬픈 거 털어놓고 근데 울었어. 이제 7년이 되니까 저는요 간병 기나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뭐. 해 뜰 날은 없으니까. 반짝 뭐 빛이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돼서 좋아진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그 호응하고 그냥 해야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 아저씨도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그때 72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는 부모를 뭐 숨지게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까지 할까. 그냥 본인도 괴롭지만 짧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지난 3월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를 남편과 아들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이제 뭐 소변통 갈고 뭐 약 주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일이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그래 돼요. 도망갈 것 같아요. 나는 나는 그거 듣고 나서 그게 이해가 돼요. 맞아. 우리는 나이가 먹고 이제 포기를 상태니까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젊은 애가 지 앞길이 창창한 애가 아빠를 갖다 그렇게 했을 때는 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는 정말 못 견뎠으면. 그 대부분 이렇게 간병 살인을 저지른 분들이 간병한 지 한 1년 이내에 많이 저지른대요. 예, 그때 많이 싸워요. 많이 짜증나고 그냥 막 나도 죽고 싶고 잠도 안 오고 같이 뜬 눈으로 밤도 새고 울기도 같이 울고. 고비라는 제일 게. 힘들어요. 한 2, 3년? 근데 요양원에 가도 지금 우리가 돈 내는 게 많잖아요.
얼마씩 내는지는 네, 모르지만 많이 낸다 하더라고요.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는 것도 전부 자식들 부담이에요. 자식들이 걷어서 그 요양원에 돈을 내는데 그 요양원에 가서 그것도 엄청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도 얼마 이렇게 내서 뭐 얼마를 냈는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한두 달 안 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쭉 안 내버린대. 처음에 보낼 때는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벌써 1, 2년 몇 년 가다 보니까 아예 발걸음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병에는 김병에 여자 없던 말이 너무 오래 가면 자식들도 이제 무뎌지는 거죠. 할 수 없다 만약에 포기. 그 사람 옆에 네. 누가 손을 내밀어서 상담을 해준다든가 정말 그런 걸 좀 해서 받았다면 그런 일 없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간병살인의 가해자는 평균 2년 4개월 간병한 걸로 나타났는데 간병 시작 1년 이내 범행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간병 생활에 지쳐 더는 못하겠다는 처지비관, 즉 돌봄 효능감 저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음식 거부 이상 행동 등에 따른 간병 스트레스가 24%, 피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인 경우가 10%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님은 좀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도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 좀 필요하고 저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병자들 그냥 실어 나르는 거 차를 못 타요. 근데 나라에서는 버스도 이제 요금 무료로 카드도 주시잖아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장애인 카드도 내주시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스를 타고 그 카드를 찍고 택시는 다니겠어요. 못해요. 택시도 있는데 택시가 힘들어요. 신청을 하면은 1시간 있다 도착합니다. 저는요, 치매 환자분한테도 그렇고 보호자분한테도 그렇고 특히 보호자한테는 이제 너무 갇혀있고 우울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임처럼 근데 나와서 수다도 환자들이 떨고 안 가. 나면은 그런 게 참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작년에 좀 더 있었는데 올해 와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도 다 환자분들을 위한 거 네. 말씀하시네요. 환자들을 위해서인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편하고 환자들이 좋아져야 우리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환자들이 좋아야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 환자한테만 예, 예. 잘 해주면 저희는 그게 더 이렇게 나와서 네.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서로들 어느 분이 아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좋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고 나오는 것도 불안한데 그냥 와서 1시간 반 하고 가면 또 조금 힐링이 돼서 미안해 그리고 더 잘해주게 되고 혼자 있어서 고마워 그러고 잘해주게 되고 그래. 저는 이렇게 저 가서 이걸 이야기가 가지고 보여주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 이 60대 노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22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마주한 건 파산이었습니다.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 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제가 간암 시술을도 받았어요. 자녀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간병의 무게를 버티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대학생 A씨가 그렇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씨의 몫이었습니다.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이제 뭐 소변통 갈고 뭐 약 주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이게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에 3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 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대상, 자녀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이 73%였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이 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심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75%는 무직 상태였고 94.3%는 환자와 동거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노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병살인 같은 경우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후회돼요.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SBS 권준입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참 가슴 아픈 소식인데 간병살인이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이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엔 26건, 2020년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이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이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이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